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황교안 전 이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내란 특검이 지금 자택을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먼저 한 차례 갔을 때는 강하게 지금 이 반발을 하면서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버티고 있었었죠. 그리고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내란 특검이 직접 현재 지금 8시 1분이 조금 지난 이 시각 현재 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집행 상황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 주식 장기 투자 때 혜택 주는 방안 만들라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선 때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었죠. 최근 코스피 4천을 넘고 계속 이 화랑 중인 이 주식시장 이 5천까지 증시 화랑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뜨거운 B2 광풍, 마통 등 신용대출 한 주 사이에 1.2조가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B2,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이 신용대출이 무려 일주일 사이에 1.2조가 늘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런 게 있죠. 요게 좀 밑에 같이 볼까요? 한 전문가의 얘기인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는 2030을 중심으로 지금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라는 요 압박 속에 과도하게, 문제는 요 과도하게죠. 과도하게 빚에 뛰어들면 자산 가격 하락 시 심리적 또 재무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고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타격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양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 거론에 항소 포기. 네. 지금 이 법무부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연차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차 중인 이 노만석 대행의 집을 기자들이 어제 이른바 뻗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체 뭐 하고 있나,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눈을 비비는 건지 눈물을 닦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연차 내기 전에 대검 소속 과장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법무차관이 이렇게까지 지휘권 발동 얘기까지 거론을 해서 내가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좀 볼까요? 이 차관 항소 포기는 대검의 결정이다. 정작 이진수 차관은 아니다. 이거는 대검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제 하루 연차 내고 오늘은 출근할 예정인 노만석 대행은 또 하루 쉬면서 어떤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건지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황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차관이 서로 네 잘못이야 라고 약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검사들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부글부글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검찰 조직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검란에 칼 빼든 검사 파면 가능하게 징계 규정 손질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가 중요하죠. 여기 일반 공무원이랑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검사 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서 그냥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겠다. 검사는 이 수사 자체가 하는 일에 외압이나 위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징계,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거 없애서 그럼 결론적으로 징계 파면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앞서서 저희가 사실 이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직자, 이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가려낸 TF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요 검찰 조직에서 피바람이 상당히 좀 세게 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살짝 좀 순서가 좀 바뀌었죠. 서울신문입니다. 계엄 가담 공직자 가려낸다. 네. 저희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검찰 조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전체 공무원에서도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는 이 가려낼 수 있도록 어제 국무회의에서 요 사안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볼까요? 이 대통령 당연히 할 일 아니냐라고 김민석 총리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인적 청산에 좀 시동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피바람이 공직 사회 전반에 좀 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거 같이 볼까요? 미 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입니다. 부능선 아니야? 못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표준어입니다. 9분 능선이고요. 7분 이 7분 바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 셧다운 종료 9분 능선을 지금 넘겼다. 어제 미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역대 최장의 셧다운 드디어 끝날 예정인데 아니 빠르면 내일 당장도 이 셧다운 좀 풀리면서 정상 업무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저희가 앞서서 살짝 이 모습을 먼저 좀 전해드릴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이 폭파가 4호선, 6호선 보일러 타워가 폭파가 됐죠. 왜? 지금 이 가운데 있었던 이 보일러 타워의 이 구조 작업이 사실상 이 양쪽이 또 추가 붕괴가 있을까 봐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 재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여기를 먼저 폭발을 시키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 폭파 이후에 이 재개된 수색 작업에서 어젯밤 10시쯤 시신 항구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추가로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이건 역시 또 속보가 될 수 있겠죠. 조금 전 새벽 5시경에 이 시신 항구가 또 추가로 더 수습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총 9명이었었죠. 그런데 당일 2명이 구조가 됐었고 이 당일 이 구조된 2명은 중상 1명, 경상 1명 그리고 현재까지 원래 3명 사망이었었는데 어젯밤 10시, 오늘 새벽 5시 1명씩 추가로 이 시신이 수습이 되면서 사망 5명에 지금 이 2명에 대해선 1명은 위치 확인이 또 됐고요. 이제 위치 확인이 안 되고 그야말로 실종 상태인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남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로 이제 7일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쉬지 않고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이 수색 대원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또 같이 좀 표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16시간) 만에입니다. 무엇이 16시간 만에냐? 여기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속보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다라는 소식인 건데 그럼 왜 발부됐는지 그 사유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아주 짧은 코멘트와 함께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전 마지막 모습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시작해 볼까요? 비상계엄 선포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연장 사령과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으신 건가요? 국회와 헌재 홀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언제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 진술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실 이 계엄을 미리 알았지만 이 사안을 국회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4시간 정도 어제 오후 2시쯤에 심사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보통 대기하고 있다가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 아니면 구치소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조금 전 새벽 5시 30분에나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20시간 만에 나온 거고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봐도 한 16시간 만에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이 내용 사실 영장이 발부 여부가 이렇게나 늦게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새벽 5시 56분에 첫 보도가 나왔던데 그만큼 법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아주 분명하게 발부해야 될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다가 발부 쪽으로 정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마는 과연 이 시점에서 조태용 원장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국정원 안에 있는 증거들은 수집이 됐을 거고 또 물러난 전 정권의 국정원장으로서 현재 사건 관련 인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데 조태용 전 원장이 구속이 됐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자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인신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선의 균형을 이뤄야 우리 국민들께서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렇게 오래 고민했다는 얘기는 증거인멸 우려가 더 있는지 인신구속을 할 만큼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만큼 좀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현선 변호사님 판단이 어려웠던 거라면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 이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딴 때보다 높은 건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구속 취소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빗발치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를 묵살했죠. 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심을 한 것 같긴 해요. 장시간 동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조태용 전 원장이 차라리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다면 뭐 구속은 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송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수집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국정원장 직위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혐의 중에는 심지어 증거인멸 혐의도 있었습니다. 비어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증거인멸 혐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여전히 국정원 직원들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CCTV 영상을 제공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비서실 직원들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있을 각종 조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알고도 쉽게 얘기해서 뭉갠 거 아니냐. 이 조용히 그냥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서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사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진술이 좀 엇갈리는 면이 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전화를 받으니까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일부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면 구속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관되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좀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일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새벽 5시 30분경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내란 특검의 가장 주요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말고 지금 현재 최혜병 특검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젠 최혜병 특검에 처음으로 이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었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최상병 특검 나온 윤 측 경로는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세히 좀 그 발언 좀 같이 볼까요? 어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호통이었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었다. 거기 징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어제 변호인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얘기를 작년 11월 마지막 기자회견 때 그때도 했죠. 기자가 물었잖아요. 경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국방장관을 내가 질책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요. 중요한 건 시점일 것 같아요. 저 경로라는 거와 네. 그다음에 이종호 아니고 임성근이라는 사단장 책임자 네. 사단장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어느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하면서 질책을 했다.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각각 어느 시점에 얘기가 됐느냐. 저런 식의 얘기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군 통수권자로서 네. 저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병이 죽었다면. 그러나 동시에 군 헌병단이 조사를 해서 임성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 이거 두 가지는 따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만약에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을 했으면 구속은 안 됐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관되게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는 뭐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던 거지 내가 뭐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지 말란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김철현 위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부인하는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도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면 그 채모 해병의 부모님들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그 부모들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그때 어떤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렇게 어떤 별자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런 식의 이야기였다면 그 자기의 이야기들이 진위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VIP 경로설 얘기가 나올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채모 상병 특검법이 그때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보면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런 취지의 좋은 내용이었다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원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이걸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때도 그 특검법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저렇게 조금 뭐 전혀 다른 이야기들 해버리게 되는 거는 결국 본인이 전혀 이해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모든 책임이 그 사람들이 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일을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어떤 재판 전략이 조금 뭐 먹혀들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만약에 말이 잘못 의도가 왜곡돼서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는데 그러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땐 이 말이 납득이 되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그리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제 재판도 나오고 특검 조사도 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말고 처음부터 재판도 조사도 성실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김건희 여사는 성실하게 나오면서 대신 보석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보석 신청, 이 보석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 10분, 이제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각이죠. 곧 있으면 요 보석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라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받아들여질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은 현재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반복된 거짓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실물이 현출됐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가방 받은 것은 인정을 했죠. 그러면 이미 확인된 거짓말만 최소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이렇게 김건희 씨가 수족처럼 부렸다고까지 평가받고 있는 전직 행정관 2명. 지난번 증인신문 기일에 갑자기 나오지 않았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증인신문 기일이 다시 잡혀 있는데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해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로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못 끝날 것 같다면 법원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예를 들면 주거지를 제한하고 통신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 달까지 증거조사를 다 마친다고 하고 지금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하고 있는 언론들의 예상을 종합해보면은 연말이나 1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송영훈 변호사께서 극히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는데 극히 낮다는 건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긴 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 10분 보석 청구 심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휴대폰 안 내면 직위 해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이 누가 있는지 공직사회에서 일일이 다 가려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열린 국무회의였었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지금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직이 동요한다. 이것 빨리 특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만들기로 한 TF,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비상계엄 조사 태스크포스 TF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9개입니다. 여기에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등등등등 49개의 행정기관이 들어가고 조사 범위도 사실 중요하죠.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낱낱이 좀 보겠다. 조사 방식은 인터뷰 있고요. 서면 조사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계엄 전후 10개월간 업무용 PC 그리고 서면 자료를 다 뒤진다. 삭제한 것,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디지털적으로 삭제된 것도 다 살려내는 거죠. 뭐가 있었는지. PC, 업무용 PC를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면 자료도 다 뒤지고. 사실 업무용 PC, 개인 PC가 아니라 업무용 PC면 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공직자인 만큼. 근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안 내면 대기 발령 혹은 직위 해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PC 자체는 뭐 업무용 PC를 갖고 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의도가 좋지만 방법이 틀릴 수도 있긴 한 거거든요. 이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게 필요할까? 공직사회니까. 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필요할까?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정의를 구현하는 게 될 수 있고요. 한쪽에서 보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죠. 이 두 가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선을 잘 그을까? 아마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하필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내 업무를 그냥 수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을 도운 꼴이 됐다. 네.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라든지 일선에서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경우는 아마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런 당사자들의 경우는 저런 업무용 PC라든지 서면 자료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계엄령이 발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해라라는 식의 얘기를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그런 정도까지 개입이 될까. 다만 휴대폰에 네. 나 이 계엄령 발동이 됐는데 난 이거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에 나는 동조한다. 그런 문자 정도를 남겼다고 해서 그것도 그러면 징계와 인사 대상이 돼야 될 거냐. 이런 애매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의 구현이고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이고 이게 분명히 네. 혼선 불가피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하지만 짧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인사에 그걸 반영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왜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네. 겁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도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어디까지로 할지 선을 잘 긋는 면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조현삼 변호사님, 법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나라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개인 휴대전화하면 내 개인 사생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어떤 자유, 사생활 요게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뭐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에 살펴보게 되면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와 직위 해제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죠. 공직자이고 내란에 가담할 상당한 의혹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그 당시 경위라든가 그 당시 했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위 해제라는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도 할 수가 있겠죠. 본인 스스로 만약에 이런 내란 협조와 내란 가담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더 떳떳할 겁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의혹을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휴대전화를 제출하긴 하는데 보통 저희 지금까지 쭉 어떤 검찰의 수사를 봤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만약에 얻었다고 한다고 해도 비밀번호가 뭐
물려 있으면 사실 열지 못하는 상황도 사실 왕왕 있긴 하거든요. 송영훈 변호사님, 제출은 했는데 비밀번호 걸고 제출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래서 저런 조사 과정에서요. 네. 단순히 휴대전화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번호까지 제출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걸 진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사생활 침해 요소가 큽니다. 네. 더더군다나 법원에 영장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도 사실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탐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들여다보려고 해서 항상 그 압수수색에 허가된 범위를 넘는 이른바 개괄적 탐색이 문제되거든요. 저렇게 형식은 이미 제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력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비밀번호까지 제출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통신 내역을 다 들여다본다면은 아마 무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평소에 메신저로 사담을 나누면서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네. 그걸 들여다본 사람 어디다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징계는 가해지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고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려는 일이 그런 것으로 매우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맞고 당장 중단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 개괄적으로 다 열어보게 되는데 수첩에 따로 내 욕한 사람 적어놓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예요. 사실 김철현 위원님은 공직에 또 계시기도 했었는데 이런 어떤 TF의 움직임이 공직사회가 위축될 우려를 사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참석했던 국무총리라든가 장관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좌했던 팀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국무총리 비서실이라든가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보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네. 이 장관이라든가 총리를 보좌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관이나 총리 지시에 따라서 문건을 만들거나 어떤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높아지거든요.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어떤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되긴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휴대폰을 내고 조사를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한다는 거거든요. 10개월치를 할 만큼 한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사전에 이 장관들이 참석을 했다는 건데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더라도 그날 왔던 장관들이 그 사전에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날 와서 갑자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동의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광풍이 불게 되고 방금 윤경희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저는 휴대폰을 제출했을 때 그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포렌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 그 안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어떤 포렌식 기술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광풍이 결국 굉장히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불안에 떨게 되고 오히려 좀 크게 위축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범위도 좀 너무 넓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검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죠. 이럴 때 잘못된 건 또 이 속관을 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규정에서 좀 빼낼 수도 있는 부분이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사태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며칠간 시달렸더니 휴가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주변과 거취를 놓고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사진. 지금 어제 거의 전 언론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노만석 직무대행의 집 앞에 이른바 계속 대기하고 언제 나오지 대기하고 뻗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고 제가 사생활 침해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드는데 여기 이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대체 뭐 하지? 커튼이 열리나? 블라인드가 올라가나? 보고 있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네, 이날 저녁엔 노 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라는 것까지 지금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의주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주시되는 노만석 대행 어제 하루 연차였는데 오늘은 출근을 합니다. 그럼 어제 하루 쉬면서 마음을 좀 정리를 어떻게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출근을 하는 거냐. 근데 이 출근 자체가 윤경호 위원님 오늘 사퇴하겠습니다를 밝힐 건지 아니면 생각으로는 어제 이미 저 사퇴합니다라고 윗선도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저 자리에 있는 노만석 대행은 네.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대통령실에서 또는 장관이 안 되겠습니다. 물러나세요. 또는 버티세요. 이 지침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요. 지금 지휘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결국 지휘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이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지휘권 행사를 했다면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수 없잖아요. 업무를 전체 총괄할 수는 있어요, 법무장관이.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출근길에서 했던 40분간의 문답에서는 신중히 하세요라고만 얘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의 무슨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한은 지휘권 행사했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잠시 후 뭐 다루겠습니다만 법무차관과의 통화. 근데 저는 검찰의 특수성이라고 보이는데요. 법무차관 이진수 그리고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미 사의 표명을 해버린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하필 다 시험 연수원 동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뭐 전화든 또는 다른 채널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죠. 그 관계에서 공적인 얘기만 딱 떼서 얘기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얘기도 할 거냐. 야 이거 지금 정말 너무 곤혹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동료나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도 충분히 나눴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규명이 돼야 될 거고 그걸 노만석 대행이 아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퇴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뉴스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죠. 어제 하루 연차했었고 오늘은 출근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오늘 출근. 통상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출근은 8시 20분부터 50분 사이에 지금 하고 있죠. 그 때문에 현재 이 기자들이 이 출근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출근하면서 대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라는 건데 요건 저희가 지금 바로 이게 지금 현재 현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노 대행이 도착을 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라이브로 물려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만석 대행 연차에 들어가기 전에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난 자리에 욕심이 없다. 그 약간 뭐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설명을 후배들은 좀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아니 왜 이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보죠.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을 거론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수사 공판팀이 항소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차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을 요청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몇 가지 대안인지 뭐 사지선다인지 오지선다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다 항소 포기였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나? 라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진수 차관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이진수 차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 지시를 안 했다. 법무부는 재검토, 신중검토 의견만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철현 위원님 누구 말이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법무부의 어떤 외압이 있었냐 하는 부분하고 네. 노만석 대행의 어떤 행동의 차이를 좀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라 의견만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이 항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건 네. 결국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만석 대행이 그런 수사의 위압이 윗선에서 내려올 때 막아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거든요. 특히 아마 후배 검사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자신하고 있고 특히 범죄 수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당연히 항소하도록 본인이 윗선의 어떤 부당 압박을 막아주는 것이 노만석 대행의 역할인데 네. 저는 노만석 대행이 아마 보면 대행을 떼고 싶었던 검찰총장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행을 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아마 더 이상은 보면 평검사까지도 지금 대행의 어떤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볼 때 대행직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노만석 대행이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들어보죠.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말 안 하네. 네. 직접 보셨습니다만 역시나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가는 노만석 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저희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본인은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자기의 거취를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을 아까 살짝 하셨어요. 조현삼 변호사님, 노만석 대행은 사퇴로 이어질까요? 계속 직무를 이어가게 될까요?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죠. 네. 권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와의 그런 갈등 관계를 스스로 노출한 셈이 되었어요. 사실 그 법무부 입장과 검찰총장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과 그런 법무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노출하는 그런 것을 불거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 행동 때문에 스스로가 물러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스스로가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에요. 어떤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런 강압적인 그런 외압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압인 것 마냥 검찰 내부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밝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검찰총장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옷을 벗게 될 것이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요거 짧게 송영훈 변호사님. 검찰총장 지금 대행이거든요. 그만두면 그럼 대행의 대행이 됩니다. 역대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지 않죠. 그렇게 입지가 취약한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는 상태에서 마치 법무부가 검찰을 원격 조종하듯이 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만석 대행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아무 말 없이 묵묵부답하고 들어가는 장면, 5글자로 표현하면 양들의 침묵 같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굉장히 무력한 순한 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압력을 받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하루 쉬고 나온 오늘 출근한 노만석 대행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오늘 중에 노 대행의 입장이 가부간 뭔가 나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이 노만석 대행이 어제 하루 연차를 쓰면서 내가 네 몸도 좀 안 좋고 좀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정리해야 돼요. 라고 해서 하루 쉬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네, 지금 최혁진 의원이죠. 현재 무소속입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 대기 발령, 사직서 처리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 박탈, 해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도 다 박탈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공직기강이 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혁진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속이죠. 그럼 여권의 생각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한다. 네, 호구로 아나보다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지금 해보자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계 처리에도 그 자리에 할 사람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강하게 검란 얘기가 나오면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다 일괄 파면, 징계, 대거 징계로 이어지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공무원들 중에 어떠한 조직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 선택적인 그런 항명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는 왜 그 당시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한테 그런 항명하지 않았나요? 선택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항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모든 검사들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몇몇 검사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적절한 조치, 징계 조치라든가 추가적인 수사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반발하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분노가 웬 말이냐. 그렇다면 정치검사란 얘기인 거고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다 징계하라고 얘기하겠어요라는 건데 사실 검사의 징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검사 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까다롭다. 징계를 하기 까다롭다라는 얘기일 텐데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 같이 볼까요? 검란에 칼 빼든요. 검사 파면 가능하게 징계 규정을 손질한다. 어떻게? 일반 공무원이랑 같은 규정으로 적용을 추진한다. 검사 징계법 자체를 그냥 없애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징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사실 검사는 따로 검사 징계법으로 파면 징계를 다루는 이유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아주 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 징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파면까지 이르는 부분도 굉장히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검사가 여러 가지 어떤 외압이라든가 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피해주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검란이라고 규정하는 거 또는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좀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검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에 항소 포기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다른 조직하고는 달리 이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어떤 선배에 대해서 또는 상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거를 거의 눌러버리는 또는 입틀막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항소 포기가 결국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작년에 뭐 구속 취소됐을 때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네. 그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적 항명이라는 얘기나 또는 선택적으로 어떤 항거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항소 포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경위들을 밝히는 것이 국민적 의혹에도 답변하는 길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전 또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에 같이 좀 공모한 거 아니겠느냐, 미리 사전 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혐의가 지금 있는 건데 체포가 됐어요. 그럼 체포가 되면 사실 48시간 이 안에 기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검찰이 많이 이 경찰이 많이 이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선동 선전죄 혐의를 받고 있죠. 네. 비상계엄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하기 전입니다. 12월 4일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에 올린 SNS에 보면은 이 취지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것은 그동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를 시킬지 아니면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 조사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우선 언론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체포영장 이 처음 시도했을 때는 강하게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시도가 이 무산으로 됐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도였었죠. 두 번째 시도에선 자택에서 체포가 된 상태인데 말씀처럼 체포가 돼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그 여기에 따라서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기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귀가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가 지금 이 판단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설전입니다. 설전. 말로 싸운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사 같이 보시죠. 조국 한동훈 7천억 원대 환수 설전. 법조계 민사 불법성 인정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검찰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 후폭풍으로 무슨 얘기들이 지금 나오느냐. 아니 그러면 항소를 포기해서 범죄 수익 7천억 원 이거 환수 못하게 이미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뜨겁게 나왔었죠. 근데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내가 이 법대 교수인 거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이번 건은 할 수가 없다. 부패재산 몰수 추징 언제 가능한지 이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제6조가 다 규정이 돼 있다. 요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은 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글을 썼죠. 뭐라고 썼느냐. 오글거리는 허세 무식한 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조국의 말이 헛소리라는 게 대장동 판결문에 나와 있다. 부패재산 몰수법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법원의 판단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SNS 저희 이 해당 그 자체 캡처 사진도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요 SNS에 여기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내가 그동안 조국 대표 관련해서 뭐 그동안 이 조국 대표의 글을 밑에 연결을 하고 URL로 연결을 하고 같이 하면서 이거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길게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법 대 법이라 일반 보는 우리는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싶긴 해요. 조현삼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그 부패재산 몰수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 추징한 근거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징하고 있곤 하는데 그 추징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네. 우리가 7천억이 넘는 금액을 추징을 했다 뿐이지 검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금액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600억대였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 배임의 액수 자체를 제대로 추산하거나 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금액을 대폭 확장했던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이 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 인정된 금액이 400억 정도로 축소되어서 나왔던 것뿐입니다. 과연 항소를 한다고 이 부분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원심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추징 금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아마 많은 법조인들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성남시가 충분히 그 부분 입증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남시가 이 부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변호사 두 분이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님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대단히 무지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대장동 판결문을 읽어봤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문 언론 그 보도용으로 제공된 판결문 기준으로 92쪽 마지막 두 줄부터 93쪽 처음 두 줄까지 이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한 추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쭉 써 있습니다. 그거는 네. 검사가 범죄자로부터 추징을 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돌려줘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며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93쪽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놨지만 1회 변론 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누구의 편을 드는 주장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검사가 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요. 김만배 씨에게 이미 법원이 선고한 428억 추징. 그건 무슨 근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추징금도 항소심에 가면 영원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인정된 400억 원대에 불과한 추징금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페이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92쪽 뒷부분부터 93쪽까지에 걸쳐서 그게 왜 국가 차원에서 추징 몰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지를 좀 설명을 오히려 판례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뭐 사실상 뭐 민사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게 참 묘한 게 윤경호 의원님.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따로 별도의 기사가 있지 않아서 제가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또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공수처에 네. 고소했죠. 그리고 성남시가 또 가압류 신청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피해자인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시 이 두 주체가 제기할 수 있는 환수를 위한 노력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도 논란이고 또 하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거냐 그리고 사적으로 그 주범들이 편취한 사익을 제대로
다 그러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느냐. 이게 그걸 재판에서 뭔가 시원하게 가려줄 줄 알았는데 네. 금액도 별로 미진하죠. 그다음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린 거 아니야? 이런 논란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얼마나 법을 많이 위반했느냐. 그래서 많이 위반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법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감정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 제대로 규명을 했는지 그 여부는 놔두고 7천억 원 이상의 이익 중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될 거를 이 주범들이 사적으로 편취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환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네. 정치적으로 이걸 뭐 차단을 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건 그 다음 문제 같아요. 지금은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 김만배 일당에게 제대로 벌을 준 거야? 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성남시에서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런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사실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의 이 구도가 눈에 띄는 이유가 이 무슨 얘기가 있느냐. 부산 북갑에 지금 현재 사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죠. 그런데 부산시장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 공석이 된 이 자리, 조국 전 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 두 사람 살짝 지금 신경전인가? 라는 얘기가 도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조국 전 대표가 나간다 얘기한 거 아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지금 경청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지만 두 사람의 요즘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인 사람 조국 전 대표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홍준표 요즘 검사들 기계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탈영병은 입 다무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다. 기계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조직이 해체됐는데 아무 저항 않고 각자 도생이다.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들 탓이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렇게 썼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에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요것도 같이 지금 붙였어요. 뭐냐. 낭만의 정치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을 같이 지금 올렸습니다. 네. 이런 홍준표를 기억하며 사실 막걸리 한 잔 하시죠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또 하와이에 가 있던 홍준표 전 시장한테 했었던 얘기가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탈영병은 입을 다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묘한 게 김철현 위원님. 사실 약간 국힘 리더 자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구도를 잡긴 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구도가 묘하다 싶어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국민의힘의 리드가 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참아왔거든요. 처음입니다. 이래 홍준표 이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한 게. 그렇죠.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동안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도 보면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시장이 끊임없이 페북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폄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이라든가 수모를 다 참아왔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는 보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안 됐다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안 됐다고 하와이로 떠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탈당하고 난 다음에 하와이로 떠났고, 그 다음에 보면 당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아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하와이에서 오히려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초대 총리를 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는 그
그 당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되돌려줘야 될 때다. 아하. 내가 받았던 그 수모 이런 거 다 되돌려줘야 될 때다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지금 비주류 소수파인데 조금 본인 스스로가 좀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홍준표든 아니면 조국 전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부터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이 모든 난국을 조금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에 처음 강하게 응대를 하고 나선 거죠. 사실 그동안 홍준표 전 시장이 한두 번 뭐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 아닌 공격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대선 후보 때도 그런 과정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볼까요?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이렇게 옆에서 대화 나눈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요 며칠이. 처음이에요. 근데 매력 있는 분이시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저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매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냐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나와주신 네 분 중에 가장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송영훈 변호사님이시죠. 송 변호사님, 이번에는 왜 타령병은 조용히 하세요라는 얘기 되게 세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싱크에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에게 저분이 저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홍준표 전 대표는 저분이 저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이재명 정권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말들을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탈당한 신분에서 본인의 친정집인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지금 이 전대미문의 항소 취소 사태도 어떻습니까? 정권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비판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검사들을 직격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정권에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동안에 참고 참다가 그것은 본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반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앞서 김철현 의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수십 번에 걸쳐서 SNS로 저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참고 참다가 이제 한번 반격을 한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지금 생각이 없다. 지금 경청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홍준표 전 시장과 결국 국힘의 리더는 아니지만 보수의 어떤 리더적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정치인이 잘 되는 경우를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 의욕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정치에 돌아오고 싶다면은 일단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국민의힘을 계속 비난하고 직격하는 그 태도부터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대응을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앞으로도 계속 대응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휴지기로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